안녕하십니까. 여행과 세계사 인문학의 길가메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갑갑하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 저와 같이 정리하실 주제는 지난 시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그리스 역사를 신화 및 명화 등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여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같이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너무 길어서 세 단원으로 나눠서 오늘은 1단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셸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다. 우리의 법률, 문학, 종교, 예술은 모두 그리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너무 좀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렇지만 오늘날 서양 문명의 중심인 유럽 문화의 바탕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더 추가하면 게르만적 요소와 이슬람의 과학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정신적 토대는 바탕은 그리스 로마 문화인 헬레니즘과 기독교 정신인 헤브라이즘 두 가지가 본질이죠. 철학뿐 아니라 수학, 과학, 미학 등등등 서양의 모든 학문과 예술은 사실은 그리스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인본주의 정신으로 르네상스의 부흥을 거쳐 유럽 정신이 뿌리가 됩니다. 19세기 초 그리스 독립전쟁 시 유럽의 지식인들은 그리스 독립을 지지하고 참전하였으며 러시아와 영국은 그리스의 적극적인 지원과 원조를 제공합니다. 특히 영국의 대표적인 카사노바로 알려진 낭만주의 시인인 바이런은 전쟁비를 지원하고 직접 참전했다가 풍토병으로 36살이라고 하는 아까운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일설에 의하면 300여 명의 여인과 사랑을 나눴다고 하니 역시 별명과 걸맞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자, 이는 그리스의 IMF 때 유럽인들이 보여준 그리스에 대한 애정과 함께 유럽 지식인들이 그들의 문화적 뿌리가 그리스라고 하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알아야 유럽을 이해할 수 있기에 본 주제는 더욱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는 거리는 멀지만 우리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모두 북위 38도에 위치한 반도 국가이고 많은 섬을 지닌 해안 국가로 해운업이 유리하지만 반면 유럽과 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다같이 식민 지배를 받았고 내전을 겪는 등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순환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36년간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서 내전을 겪을 때, 즉 6.25 사변 때 그리스 군도 유엔군의 일원으로 미군과 같이 우리를 도와준 우방 국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리스는 우리보다 더 긴 세월 동안 국가도 없이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즉 기원전 388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지배하에 복속된 뒤에 로마, 동로마, 이어서 오스만 투르크 등 2000여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1830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지원하에 겨우 투르크로부터 독립합니다. 독립 후에도 열강들에게 휘말리다가 2차 대전 때는 또 3년간 독일에 점령당하게 됐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또 공산주의와 내전, 저희와 비슷하죠. 또 이후 겨우 민주정권이 들어섭니다. 또 공통점이 있다면 근래에 금융 및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아서 IMF 구제 금융을 받는 대신 혹독한 구조조정의 아픔도 같이 겪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리스 역사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히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에게 문명, 그리스는 세계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받아들여 유럽 최초의 해양 문명인 에게 문명을 이룩합니다. 그리고 에게 문명을 발전시켜서 독자적인 그리스 문화를 이룩하여 서양 문화의 원류라고 보이는 원류인 헬레니즘 문화의 바탕을 이룹니다. 키클라데스와 크레타 문명을 정리합니다. 에게 문명의 시작은 오리엔트 문명,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합쳐 부르는 말이죠. 를 수용하기 위한 유리한 섬 지역의 키클라데스와 크레타 섬에서 BC 2500년경에 같이 시작되었다가 약 BC 1400년경에 두 지역 다 멸망하였지만, 자, 이것이 그리스 문화의 또는 문명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자, 미케네 문명. 자, 이후 BC 1500년경 발칸반도 북쪽의 이주민인 아이카인들이 남하하면서 펠로폰스, 폰네소스 반도 남부의 미케네에서 청동기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청동기 문명은 BC 1000년경에는 아테네, 테베, 티린스, 테살리아, 필로스 등까지 확산이 됩니다. 자, 이전에 키클라데스 문명과 미노스 문명을 합쳐서 이 지역 바다 이름을 본따서 에게 문명이라고 하고 그리스 문명의 바탕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100년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미케네 왕궁이 파괴되고 극도의 혼란기에 빠집니다. 이와 같은 혼란은 거의 같은 시기에 히타이트나 이집트, 바빌로니아 등 동부 지중해 일대 지역이 비슷한 시기에 암흑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특히 히타이트의 쐐기 문자라든가 미케네의 선형 문자 비 등도 청동기 문화가 무너지면서 호전적인 야만인들이 주도하면서 문자도 사라져서 기록도 남지 않은 시기가 됩니다. 자, 이 시기에 바다 민족의 분파 또는 도리아 민족으로 추정되는 철기인들이 침략하여 기존 미케네 등 청동기 문명이 일거에 무너지고 약 BC 1100년부터 BC 750년까지 약 400여 년간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서 유럽에서는 이 시기를 그리스의 중세 또는 그리스의 암흑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에게 문명의 시작인 키클라데스 문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체의 흐름을 바탕으로 각 시기별로 중요 내용만 자세히 체크하는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게 문명의 시작인 키클라데스는 에게해의 220여 개의 섬들이 원형으로 둘러있다 해서 영어의 동그라미 즉 사이클을 뜻을 지닌 그리스어입니다. 일찍이 오리엔트의 영향을 받아서 크레타 문명에 앞서서 먼저 청동기 초기의 독특한 문양을 이루었는데 키클라데스 미술이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청동기류 등이 있으나 유명한 것은 토기류와 대리석으로 만든 순장용 조각상인데 인근의 파루스 섬과 낙노스 섬에 고급 대리석 산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30cm 정도의 작은 여신의 입상으로 까치발 모양을 하고 있어서 벽에 기대어 세우기 위함이라는 추측이 되고 이런 여신상을 슈스터 마스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 미술가들이나 조각가들의 작품이라고 해도 전혀 의심하기가 쉽지 않죠. 델로스 섬은 작지만 키크라데스 여러 섬 가운데 구심점이 되는 섬이라 아름다운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와 사랑을 나눈 레토는 결혼과 출산의 신인 제우스의 본처 헤라의 질투와 방해로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자, 이를 본 제우스가 부탁하여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떠돌이 섬 델로스를 헤라 몰래 고정시켜 주어 델로스 섬에서 쌍둥이 남매 즉 음악의 신인 아폴론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델로스에 아폴론 신전이 만들어지고 델로스가 키크라데스 도시 동맹체의 중심이 되어 페르시아 전쟁 이후 페르시아 재침입에 대비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동맹이 결성이 되는데 이 섬의 이름을 따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 37만 여점의 빼어난 작품들을 보유하며 세계 최고의 박물관을 올라선 루브르 박물관의 3대 보물로는 다빈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 즉 니케상을 꼽지요. 프랑스와 루브르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작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중 뒤에 두 개는 실리관에 전시 중인데 고대 그리스 유물들이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밀로의 비너스는 1820년 4월 밀로스 섬에서 한 농부가 밭에서 발견한 것을 프랑스 해군 장교가 수집하여 터키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넘겨줬고 대사는 다시 루이 18세기에게 진상하였는데 왕명에 의해서 현재 루브르에 전시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브르의 비너스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처음에는 고대 BC 4세기경 그리스의 조각가, 최고 조각가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으로 간주했으나 연구 결과 두 발의 조각이라든가 하반신을 덮는 옷의 표현이 분명히 헬레니즘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서 기원전 2세기 내지는 1세기 사이에 헬레니즘 시대의 작품으로 요즘은 굳어졌습니다. 허리 부분을 단면으로 하여 상하 두 개의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팔이 없죠. 자, 없는 이런 팔 부분의 복원에 대해서는 제작연대와 함께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다양했으나 결국 오른손은 왼쪽 다리께로 내려지고 왼손은 팔을 앞으로 내밀어 제쳐진 손바닥에 사과를 들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브르 큐레이터들은 불확실한 복원을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극적인 아름다움을 오히려 창조해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비너스의 체형은 키가 2m 4cm, 가슴, 허리, 엉덩이 둘레가 37, 26, 38인치라고 합니다.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비율이 황금비가 된다든가 또는 키와 배꼽 사이의 길이의 비가 황금비가 된다든가 하는 등 세계 여성들의 아름다움의 절대 기준처럼 여겨져 적도 있죠. 자, 황금비의 기준은 1대 1.618이어야 되는데 밀러의 비너스의 신체가 정말 황금비일까요? 그럼 지금 보여주는 그림에서 몇 번이 실제 밀러의 비너스의 모습일까요? 죄송한데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장의 길이가 머리의 8배 달하는 팔등신에 관련된 자료는 아직 확실한 자료를 제가 찾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움직임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콘트라포스트 포즈를 취하여 유연하게 S자 형태로 비스듬히 비튼 자세, 두꺼운 어깨와 팔뚝, 펑퍼짐한 둔부는 그리스 신화의 조각이나 그림에서 보아오신 것처럼 당시 그리스인들의 미의 기준인 유연미와 풍만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많은 여성 관광객들이 비너스의 몸매와 자신을 비교하며 부러움을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대 한국 여성의 날씬한 이상미와는 다소 떨어져 있어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천만다행으로 위안을 삼는다라고들 하네요.
참고로 현대 여성에게도 멋진 각선미와 유연미 그리고 셀카 포즈인 콘트라포스트는 BC 6세기 고졸기 다른 말로 아르카이키라 그러죠. 까지도 정면 차렷 자세였는데 좀 경직되어 있었는데 조각가 폴리클레이토스가 처음 시도하였고 BC 4세기 그리스의 최고 조각가인 텔레스가 많이 이용했다가 하고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네요. 다음 산토리니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혼여행지이죠. 한국 여성들의 버킷리스트 순위를 다투는 여행지라 꼭 가고픈 곳이기도 하죠. 키클라데스의 섬, 약 200여 섬 가운데 그 중에서 밀로스 섬과 함께 화산섬으로 본토와는 약 200km 또는 크레타 섬과는 불과 100km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산토리니 섬은 예전에는 칼리스테 또는 테라라고 불렸으나 중세 베네치아 상인들이 멀면서 산타 이린이라고 불렀던 데서 현재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산토리니 섬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잃어버린 아틀란티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BC 2000년 이전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커다란 섬이었지만 BC 1620년경 둘레가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60km에 이르는 커다란 칼데라호가 한가운데 생길 정도의 정도의 화력의 화산으로 100km 떨어진 미노아 문명의 멸망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자세한 것은 크레타 문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공항에서 산토리니까지 가는 항공편이 약 40분 정도 걸리고 아테네의 피레우스 항구에서 산토리니 티라항까지 가는 페리호는 4시간 50분, 일반 배는 약 8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비행기 정도 타면은 관광하시기에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제가 그리스 여행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를 만들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모트라케의 니케입니다. 키클라데스에 해당하는 섬은 아니지만 루브르 박물관의 3대 명품으로 에게 북쪽 사모트라케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루브르 박물관 드nom관의 큰 계단 난간에서 많은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니케상은 1863년 사모트라케 섬에서 발견되어서 섬 이름을 따서 역시 붙여진 이름이죠. 당시 사모트라케 섬의 신전에서 발굴하던 중 150여 개의 작은 대리석 조각이 발견됐고 16년 뒤에는 니케가 서 있던 뱃머리 돌이 그리고 1950년에는 오른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머리 부분이나 양팔은 없었으나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내려서 올림포스 신전에서 뱃머리로 내려서려는 찰나에 여신이 옷자락이 감기는 듯한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타이타닉에서 여주인공이 팔을 벌리고 배전에 서 있는 모습이 연상되는 것은 우연일까요? 승리의 여신 니케는 지혜의 신 팔라스와 저승의 강 여신 스틱스 사이에서 태어난 여신으로 로마 신화에는 빅토리아라고 불립니다. 빅토리아나 니케와 같은 신이죠. 여러분도 초등학교 다니실 때 운동회를 하고 운동회 때는 응원할 때 빅토리 VICT ORY 뜻도 모르면서 불렀던 소리쳤던 기억이 나네요. 빅토리 니케. 스포츠용품 나이키는 니케의 영어식 발음이고 자동차의 명품 롤스로이스의
환희의 여신상도 승리의 여신상 니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라고 하네요. 애교 문명의 두 번째 크레타 문명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애교 문명은 물론 그리스 문명 및 유럽 문명의 시원인 크레타 문명은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제주도 4배에 달하는 크레타 섬에 BC 2000년경 정착한 아카인들로부터 시작되어서 미노스 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기 때문에 크레타 문명 또는 미노스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는 티탄 신족의 우두머리인 아버지 크로노스와 레아의 6남매 가운데 막내입니다. 크로노스는 자식에 의해서 왕권을 쫓겨난다라고 하는 어떤 운명적인 신탁을 받고 부인 레아가 낳은 모든 자식들을 집어삼킵니다. 좀 이상하네요. 참다 못한 레아는 가이아와 상의하여 막내인 제우스를 낳자마자 숨기고 큰 돌을 강보에 쌓아서 크로노스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를 크레타 섬의 이다산 동굴의 림페에게 맡겨서 아말테이아 젖을 먹고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림푸스 신전의 최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올림푸스 세계를 다스리는 제왕이 되죠. 자, 이어서 크노소스 궁전에 대해서 정리해보죠. 크노소스 궁전은 이라클리온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는 전설의 궁전이었으나 1900년 영국의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가 발굴하여 역사로 증명했지만 너무 졸속복원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은 가로 세로 길이가 160에서 170에 이르고 그 다음에 3, 4층에 달하는 거대한 궁전으로서 중앙정원을 중심으로 천여 개의 방이 배치된 정방형 구조인데다가 설계가 워낙 복잡해서 라비린토스 일명 우리말로 미궁의 궁전이란 별칭도 갖고 있죠.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안 가봐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네요. 나중에 제가 그리스를 여행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거대한 크로스도 궁전에는 수도와 하수도 시설은 물론 각 방에는 프레스코화로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황소 그림이 많고 또한 뱀을 든 여인상도 보이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크레타인들은 황소나 뱀을 숭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황소 그림을 통해서는 서커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투가 이미 존재하지 않은 투를 하지 않았나라고 한 추측을 해봅니다. 저 마지막에 고기 든 여인의 그림을 보면 정면을 보는 즉 옆모습이지만 정면에 보는 듯한 모습이 나와 있죠. 이걸 갖다 정면의 원리라는데 이집트의 전형적인 모습 그림 수법으로서 그래서 크레타 문명은 이집트의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측이 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미 선문자 A와 도장을 원판에 찍는 파이스토스라고 하는 문자도 크레타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 페니키아인들의 알파벳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한편 크레타 문명이 BC 1500년경 갑자기 몰락한 원인에 대해서 첫째 미케네가 공격해서 두 번째 지진으로 인해서 세 번째 산토리니 섬의 화산에 의해서 등 여러 가지 견해로 엇갈리고 있는데 산토리니 화산설은 BC 1620년경 폭발지수 7에 해당하는 강력한 화산으로 지난 1만 년 이후 두 번째로 위력이 큰 화산이었기에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첫째는 산토리니로부터 125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자, 이런 7 이상의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 같이 겸했다면 3m 이상의 쓰나미가 닥쳤을 테고, 그렇게 되면 화산 겨울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농사도 잘 안 됐을 테고. 자,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그리스 본토인 미케네인들이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을 것이다라는 가설, 좀 설득력이 있죠. 자, 이와 같이 기원전 1만 년 이후에 폭발지수 7에 해당하는 화산은 꼭 6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본 산토리니 테라 화산이 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백두산 폭발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한때 백두산 폭발이 발해의 멸망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으나, 백두산 폭발 시기가 946년 서기죠. 946년 우리나라 고려 때입니다. 946년 확실해지게 되자 발해가 멸망한 것은 그보다 2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연관이 없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이후에 한중일을 중심으로 해서 백두산 화산이 폭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 여기저기 제기되고 있고, 또 일부 일본의 화산 또는 지진 전문 학자는 2032년 이내에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확률이 99%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개봉됐던 영화 백두산의 영화까지 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제작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은 백두산뿐만 아니라 울릉도도 수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또 지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사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이다라고 밝혀지면서 백두산 폭발뿐만 아니라 울릉도도 장래에 어떤 불운이 닥칠지 모르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걱정이 많아지네요. 크레타 문명과 관련된 그리스 신화 가운데 유럽의 기원과 관련 있는 에우로페 신화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니키아의 왕인 아게노르에게는 신들에게 소문난 아름다운 딸 에우로페가 있었다고 합니다. 페니키아의 시돈은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 에우로페에게 올림푸스 신전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제우스가 홀딱 빠져서 새하얀 숫소로 변신, 몰래 접근하여 황소를 접근하자 평소 황소를 좋아하던 에우로페가 황소에 올라타자 에우로페를 태우고 크레타 섬으로 달려가서 제우스임을 알리고 사랑을 나눈 뒤에 살짝 떠났다고 합니다. 자, 왼쪽의 조각은 독수리를 거느리고 호를 들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하늘의 왕 제우스임을 한 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화가 귀도 레니가 그린 에우로페의 그림이네요. 자, 시도는 페니키아의 도시로 해상무역과 식민지 개척으로 활동이 굉장히 넓었었는데, 이들에 의해서 글자가 크레타에도 전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들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알파벳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자,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크레타에게도 전해져서 선문자애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죠. 자, 그다음에 에우로페 소를 탄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맨 마지막 그림이 루벤스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죠. 자, 본문 들어갑니다. 홀로 남은 에우로페는 크레타의 왕 아스테리오스와 결혼하여 아들 셋을 낳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아스테리오 왕이 죽자 삼형제가 왕권 다툼을 벌입니다. 자, 그러던 중 첫째 미노스가 바다에 신 포세이돈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황소를 얻어서 왕이 되고 헬리오스의 딸인 파시파에와 결혼까지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삼지창을 들고 있는데, 왼쪽 그림이 삼지창을 들고 있으면 무조건 그리스 신화에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죠. 자, 미노스 왕은 왕이 되어서 잘생긴 황소를 보자 마음이 달라져 황소를 가축으로 기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죠. 잊어버립니다. 그러자 화가 난 포세이돈이 저주를 내려서 파시파에가 황소를
사랑하게끔 만들어버리죠. 자, 파시파에는 신의 저주로 욕정을 참을 수 없어서 아테네의 명장인 다이달로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암소 좀 만들어 달라고. 자, 그래서 다이달로스가 나무로다가 속이 비어있는 암소를 만들어 주게 되자 파시파에는 나무 암소에 들어가서 황소와 사랑을 나누어 가지고 임신 자식을 낳는데 얼굴은 황소요 몸은 인간인 자 일명 미노타우루스 다른 말로 미노스의 황소라고 하죠.를 낳습니다. 자 가운데 그림이 바로 미노스의 황소를 뜻하는 그림인데 조지 프레데릭 와츠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네요. 반신반인의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미로에 갇혀서 답답한 모습 또는 절망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화가가 어떻게 표현했나 모르겠네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로마 시대의 프레스코화로서 역시 파시파에와 다이달로스 모습을 그려져 있네요. 자, 미노스 왕은 미노타우루스가 다 자라면서 흉측해지게 되자 다이달로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미노타우루스를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미궁 라비린토스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미노타우루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고 먹이가 필요하자 식민지였던 아테네에게 매년 7명의 처녀 총각을 곡물로 바치도록 강요하죠. 여기서 황소 숭배 사상을 엿볼 수 있고, 자, 우리가 미궁에 빠졌다라고 할 때 미궁의 어원도 여기서 나왔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글쎄,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자, 유럽의 어원은, 지금 보셨던 유럽의 어원은 어느 날 제우스가 황소를 변신하여 고향인 크레타 섬으로 사랑하는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를 데리고 간 뒤 갔다는 것은 오리엔트 문화와 또는 오리엔트 글자를 크레타에 수용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에우로페에게 사랑의 선물로 이 일대 지중해 근처의 땅들을 주어서 연인의 이름을 따서 라틴어로 에우로페를 영어로 하면은 유럽이 되죠. 그래서 현재 유럽의 어원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유럽의 상징인 황소를 타고 에게를 건너는 에우로페의 모습을 유럽의 이 공동체인 이유라든가 등등의 상징물로 내세우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유의 유로화의 지폐나 동전 같은데 그림이나 홀로그램으로 새겨놓기도 하고, 또 이유의 중요한 본부 건물 등의 앞에는 조형물로 널리 세워놓기도 했죠. 다음으로는 크레타와 관련 그리스 신화로 여러 어원들을 같이 추적해 볼 수 있는 테세우스 신화를 정리해 봅니다. 트로이젠에서 청년으로 자란 테세우스는 아버지가 감춰놓고 떠난 칼과 신발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고도 하는데 프로크루스테스를 만나 물리치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칼을 보여주고 아들로 마침내 인정을 받죠. 자, 이 장면은 우리 고구려 주몽 신화에서 아버지 고주몽이 부여에 남겨놓고 돌아온 칼을 아들 유리가 성장해서 찾아가지고 아버지 나라 즉 고구려에 내려와서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고구려 고주몽 신화와 거의 유사하죠. 또 프로크루스테스는 힘이 굉장히 센 거인이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으면 자신의 침대에다 강제로 눕혀놓고 키가 침대보다 길면 칼로 잘라버리고 짧으면 강제로 늘려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모두 죽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침대에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어서 누구도 맞출 수가 없이 모두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침대가 커졌다 적어졌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자기의 기준이나 생각에 맞춰 타인의 생각을 바꾸려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 아집, 독단 등을 이르는 심리학적 용어로 자주 쓰이는 단어죠. 미노스 왕이 매년 7명의 총각 처녀를 보내라는 부당한 요구에 테세우스는 자청하여 크레타의 인질로 들어가죠. 테세우스에게 그러자 테세우스의 첫눈에 반한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가 잘 보이기 위해서 다이달루스에게 미궁에 들어갔다 살아나오는 비법을 배운 뒤에 테세우스에게 알려주는데 비법은 간단하죠. 한마디로 실뭉치를 갖고 풀면서 들어갔다가 그걸 따라 나오는 건데 이걸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실말이라고 하죠. 자, 실뭉치로 들어가서 미노타우루스를 처단하고 나와서 성공한 뒤에 자기한테 반한 공주인 아리아드네와 함께 탈출하여 낙노스 섬에 도착하였으나 잠시 아리아드네가 공주가 피곤해서 잠든 사이에 테세우스는 몰래 아테네로 도망칩니다. 주행랑을 놉니다. 한편 미노스 왕은 다이달루스가 탈출 방법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이달루스 부자를 대신 미노타우루스 갇혔던 미궁에다가 가둬버리고 감시를 하죠. 그러자 결국 사람을 도망갈 수 없게 된 다이달루스는 하늘에 지나가는 새들의 깃털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털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와 아들의 날개를 만들죠. 그래서 다이달루스는 그 만든 날개를 아들한테 어깨에다 달아주면서 너무 높이 달면 이건 밀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아서 위험하니까 절대 높이 날지도 말고 또 너무 낮아서 바다에 추락하지도 말라고 중용을 택했지만은 이카로스는 하늘을 바라보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에 취한 나머지 높이 날다가 하늘 가까이 즉 태양 가까이 날다가 밀랍이 녹아서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 죽었다는 얘기죠. 또한 아들이 아테네의 왕이었던 아이게우스는 아들이 테세우스가 떠날 때 내가 가서 성공하고 돌아오면 흰 돛을 달고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갔던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바닷가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중 테세우스는 돌아올 때 아버지와 약속했던 것을 까마득 잊어버리고 흰 돛을 달지 않고 그냥 가서 낡은 검은 돛을 그대로 달고자 아버지인 아이게우스는 아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낙담하여 절벽에서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죽음을 택합니다. 자, 이 신화에서 아이게우스가 죽은 바다라고 해서 영어로 에게해라고 부르게 돼서 현재 그리스 앞쪽의 에게해 어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테세우스의 배의 역설 플루타르쿠스의 영웅전에 처음 언급되었고 영국의 17세기 사회교양론자인 토마스 호흡스가 제시해서 널리 회자된 논거입니다. 테세우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가 탄 배를 몇백 년간 보존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면서 낡은 나무 판자는 계속 교체될 수밖에 없고 결국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모두 새 판자로 교체되었다고 한다면 이 배를 A라고 했을 때 과연 이 A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가 논거입니다. 두 번째,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테세우스 배였는데 언젠가 판자를 갈다 보면 언젠가부터 테세우스 배가 안 되었을까요? 자, 만약 교체된 낡은 판자를 버리지 않고 모아가지고 배를 조립했다면 B라고 했을 때 그럼 A, B 세 번째 A, B 어느 것이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네 번째는 만약 A, B 모두 테세우스의 배라고 한다면 그러면 새 판자로 만든 A하고 낡은 판자로 만든 B가 같은 배일까요? 그럼 다른 배일까요?
모순이죠. 자, 이에 대한 우리 주변의 논거 예가 2008년도 소실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숭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보여주는 사진 위의 것들은 불타는 모습이고 밑에 왼쪽은 불타기 전 2008년 이전의 숭례문이고 오른쪽은 새로 건축된 숭례문입니다. 그렇다면 왼쪽의 숭례문과 오른쪽의 숭례문 다 같은 숭례문일까요? 같은 숭례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또 바꿔서 얘기해서 불타기 전에 2008년 이전의 숭례문이 국보이로라면 새로 건축된 숭례문이 국보건 몇인가요? 그것도 1호인가요? 똑같은 1호면 앞뒤가 안 맞죠. 자, 이거와 유사한 것이 우리 생명체, 우리 몸도 6개월 지나면 대부분의 세포가 새 걸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6개월 전 또는 1년 전에 나의 모습하고 지금 나의 세포는 같은 세포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세포잖아요. 그러면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존재인가요? 다른 존재인가요?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이 뇌를 다쳐서 다른 사람의 뇌로 교환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죽은 교통사고가 사람인가요? 아니면 새 사람인가요? 받은 사람인가요? 준 사람인가요? 자, 이것에서 우리는 모든 자연은 사실은 고정되지 못하고 계속 순환 변화되죠. 순환 변화되는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도 아까 봤던 테세우스의 배의 논리로 따진다면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니까 옛날의 나는 현재의 나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상입니다. 이카루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성공한 조직이나 회사일수록 자신의 성공을 가져다준 경험이나 전략에 집착하여 그 덫에 빠져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를 경영학계에서는 성공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자, 1990년 미국의 경제학자 데니 밀러는 세계 1위였던 거대 기업들 소니, 도시바, 노키아 등등 이런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성공했던 전략이나 방식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계속 밀다가 결국에 몰락하기 쉽다는 거죠. 자, 이를 데니 밀러는 성공의 함정이라는 대신 이카루스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함정이나 이카루스의 역설은 같지만 결국 미국 학자가 경제학자, 대학자가 이카루스의 역설이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와 닿은 거죠. 이런 한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한 나라의 정책도 이카루스의 역설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적인 말을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카루스의 추락과 관계 있는 그림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요스데 몬포의 작품으로 하늘에서 이카루스가 떨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죠. 두 번째 그림, 피터르 루리의 헐의 작품인데 바로 옆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무관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지어 목동은 하늘을 보고 있음에도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낚시꾼은 바로 자기 낚싯대 앞에 사람이 떨어졌는데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또는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죠. 자, 이것은 절망적인 이카루스의 추락과는 달리 세상 모든 것은 별도로 한가롭게 돌아갈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결론적으로 위 두 작품은 내가 아닌 남의 고통이나 죽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한 현대 세태를 풍자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세 번째 그림은 샤갈의 그림인데 지금 그림과는 반대로 추락하는 이카루스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죠.
자, 이는 한 이웃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모두 같이 슬퍼하는 모습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지만 과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또 우리가 구경하는 것 중에 세 가지 구경이 뭐 제일 재밌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구경이고 불구경은 결국 남의 집 불타는 걸 구경하는 거죠. 그건 남의 불행인데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는 것이 바른 건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샤갈은 당연해야 할 현실을 새삼 일깨우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에게 문명의 마지막 단원 미케네 문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케네 문명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 발칸반도 북쪽의 이주민인 아카이아인들이 남하하면서 1600년 BC죠. 경부터 선주민을 정복, 남부의 각지에 소왕국을 건설합니다. 주요 지역은 미케네, 아테네, 테베, 티린스, 테살리아, 필로스 등이며 특히 미케네와 티린스는 크레토스나 키클라데스 문화를 계승 고대 그리스 문화와 사상의 발전에도 핵심적인 역할도 수행합니다. 호메로스에 의해서 미케네는 금빛 찬란한 도시로, 티론스는 강력한 성벽의 도시로 표현되고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는 이 두 고대 유적을 주로 배경으로 삼아서 펼쳐집니다. 기원전 13세기경의 왕가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의 한 쌍이 부조된 미케네 성문인 사자문을 지나고 나면 성벽 안쪽에 원형의 커다란 무덤군이 있죠. 이 무덤은 슐리만이 아가멤논의 가면을 찾아낸 무덤군으로 여러 사람을 매장하게 된 구덩식 분묘라고 합니다. 후대로 가면 둥근 천장의 큰 돌 분묘인 톨로스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큰 톨로스 무덤을 아트레우스의 보물 창고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분묘가 주변에는 9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의 고려나 백제의 무덤들이 대부분 이렇게 돌로다가 방을 만들고 무덤을 쓰죠. 크기는 좀 작지만은 자 미케네 문명은 개설해 보신 것처럼 BC 1200년경 갑자기 멸망하여 그리스는 BC 1100 내지 750년경까지 암흑기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 앞에서 보신 적이 있죠. 미케네 문명이 주도한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신화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인간 펠레우스의 결혼식에 모든 신들이 초대받았지만 불화의 여신이었던 앨리스만 초대받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자 화가 난 앨리스가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쓰여있는 황금 사과를 던지고 떠납니다. 여러 여신들이 다투다가 신들의 여왕 헤라,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그리고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세 여신이 마지막 경험을 합니다. 제우스의 결정으로 당대 최고의 미남이라고 알려진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심판권을 넘깁니다. 결정에 앞서 세 여신들은 각자 공약을 하죠. 파리스에게 공약을 합니다. 헤라는 나는 부귀영화와 권세를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아테나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뭐를 준다? 명예를 준다.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신이 아니라 여인을 당신에게 약속한다. 파리스는 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아프로디테를 사과의 주인공으로 선정합니다. 세 여신이 누구인지는 그녀들과 함께 등장하는 사물, 동물 혹은 인물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화가들은 대부분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그림들을 거기다 남기게 되는데 이것을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자, 중앙에 지금 있는 두 그림 중에서 왼쪽 그림, 즉 루벤스의 파리스 심판 그림에서 정리해 보면 중앙에 흰 베일을 입고 오른쪽 바닥에 투구, 방패 또는 창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쟁의 여신 아테나, 다른 말로 로마 신화에서는 미네르바라죠. 자, 가운데 붉은 망토, 화살통을 맨 에로스, 로마에서는 큐피트의 화살을 이러죠. 큐피트를 대동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영어로 뭐예요? 비너스죠. 오른쪽은 공작새를 거느린 제우스의 부인 헤라. 즉 제우스는 하늘의 왕이니까 그의 부인인 헤라도 역시 여왕이죠. 그래서 공작새와 플러스 여왕의 관을 썼으면 당연히 헤라이고, 헤라는 유노 또는 주노이기도 하죠. 로마 신화. 자, 그리고 사과를 들고 있는 남자, 날개 달린 신발인 탈라리아를 신고 창이 넓은 모자 페타소스를 쓰고, 그 다음에 뱀 두 마리가 엉켜있는 지팡이 카두케우스 또는 캐리케온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사과를 들고 있는 이 남자신은 바로 제우스의 전속 부관이기도 하고 올림푸스 신들의 전령인 헤르메스죠. 항상 바쁜 신, 여행의 신이고 또 도둑의 신이기도 하죠. 헤르메스는 약속대로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트로이 왕자 파리스는 최고 미인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쉽게 꼬시죠. 그래서 트로이로 떠납니다. 늦게 알게 된 헬레네의 남편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메넬라우스 열받죠. 그래서 미케네 왕 아가멤논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상의한 결과 트로이 원정을 결정하고 전 폴리스에게 군대 동원령을 내립니다. 10년간 전쟁을 했지만은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 그리스의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의 왕자며 최고의 영웅 너 나와 해가지고 1대1 맞짱을 뜨는데, 여기서 결국은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이고 그 시체를 자기 마차에 매달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승리를 만끽하죠. 그래서 다 이긴 줄 알고 트로이 성을 들어갔다가 숨어있던 파리스 심판자 파리스가 화살의 독화살을 쐈는데, 공교롭게도 아킬레우스의 약점이 어디예요? 아킬레스죠. 아킬레스를 맞아서 결국 즉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으로써 결국 전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고, 그러자 그리스의 전략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전략을 냅니다. 바로 트로이 무마를 만들어서 트로이 성 앞에다 갖다 놓고 숨죠. 자, 다른 사람은 항복했다, 도망갔다라고 해서 트로이 목마를 들여다가 놓고 축제를 벌이려고 했을 때 트로이의 제사장 한 사람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자, 이것을 봤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왕뱀을 보내서 제사장 라우쿤과 그의 두 아들을 전부 죽음으로 몰죠. 자, 그래서 제사장이 죽게 되자 트로이는 트로이 목마를 가지고 들어가서 축제를 벌리다가 결국은 그리스군에게 전부 죽음을 당하죠. 자, 1870년 영국의 하일리 슐리만은 어려서 아버지가 건네준 호르메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고 감명을 받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서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 1870년 여기 트로이 유적을 발굴해서 성공을 하죠. 자, 그 뒤 1930년대 미국이 블레겐이 재조사해서 그 옛날 지층 가운데 9층 가운데 BC 1250년경에는 바로 제7층 A라는 것을 증명 또는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트로이 전쟁은 작게는 신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신화를 역사로 인정받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페르시아 전쟁이 동서 전쟁의 최초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보다 앞서서 이미 트로이 전쟁이 진정한 동서 전쟁의 최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자, 크게는 서유럽 고대사의 서유럽의 고대사는 그리스 로마사죠. 결국 서유럽의 고대사의 부활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서양에는 유명한 사과가 3개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담과 이브의 사과, 파리스의 사과, 그리고 뉴턴의 사과. 이 그림은 두 번째 사과인 파리스의 사과, 즉 파리스의 심판을 주제로 한 루벤스의 시기별 그림들입니다. 파리스의 심판은 과거 서양 미술 작품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되는 주제라고 하네요. 자,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 첫째, 최초의 동서양 전쟁의 원인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어서. 두 번째, 한 남자의 꿈과 미래를 걸고 영광, 권력, 사랑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선택의 순간이라서. 또 있다면 3명의 누드의 여인들을 한 폭의 그림, 한 폭에 꺼리낌 없이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릴 수 있는 절호의 주제니까. 솔직히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3번째가 눈길이 가네요. 세기 미 대결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서 일리아스에 근거하지만 세 여신을 모두가 누드로 묘사한 것은 고대 그리스가 아니라 헬레니즘 시기의 예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로마 시대에 와서 오비디우스와 루키아노스가 문학적으로 살을 붙이면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중세라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중세 이후, 다시 말해서 그리스 말기에서 헬레니즘 시대에 여성의 누드 조각이나 그림이 그려지다가 중세 신의 속박 때문에 소수의 종교적인 순교자에 국한되어서 그려지다가 르네상스기에 와서 신화 중심으로 크게 붐을 이루죠.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의 산미신으로 역시 많은 화가들의 선택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죠. 자, 루벤스는 바로크 미술을 확립한 화가로서 첫째 부인 이사벨과 흑사병으로 사별하고 스페인과 영국의 기사자기까지 받을 정도의 고위 신부임에도 53세 때 37살이나 어린 보통 가정의 16살의 어린 신부인 헬레나 프르망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여 5남매를 둘 정도의 화목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의 많은 그림의 대부분이 두 번째 아내 헬레나 프르망을 모델로 삼았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산미신이라고 합니다. 산미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3명의 미의 여신으로 서로 포옹하면서 조화와 자비를 보여주는데, 왼쪽부터 아름다움의 신, 가운데 사랑, 그리고 오른쪽에 쾌락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가 죽을 때까지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던 그림이라네요. 이유는 그림의 왼쪽 여인이 두 번째 부인인 헬레나 프루망을 모델로 삼았고, 오른쪽의 여인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인 이사벨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에 공개를 안 했다라고 해요. 자, 루벤스는 현재 부인도 사랑하지만 죽은 전부인 이사벨라도 끔찍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림은 여인들의 몸매를 보고 아름답다고 해야 할지 의문이 드네요. 자, 당시 플랑드르에서는 날씬한 몸매가 유행이 아니었고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기도 하다네요. 마지막 그림은 두 번째 부인 헬레나 프르망의 초상화입니다. 1630년 16세에 결혼했으니까 본 그림이 38년이니까 24살 정도 됐겠네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창 발랄한 대학 졸업할 나이인데 출산의 경험이 많은 탓인지 너무 성숙한 듯 보입니다. 남편이
결혼 10년 만인 63세에 죽으면서 이 그림은 팔지 말라라고 하는 유언까지 남겼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헬레나는 미망인이 될 때에 26세로 다섯 번째 아기를 임신한 8개월이었다니 두 사람의 애정은 퍽이나 깊었다 봅니다. 부럽다면 지는 거라는데요. 지난 시에 냈던 문제 같이 풀어보실까요? 어, 역사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할 때의 기준은 문자의 사용이었죠. 그렇다면 결국은 역사시대부터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고대부터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보통은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고대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문자는 사용됐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문명이 발생했던 청동기 시대에 어, 문자도 같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청동 시대부터 역사 시대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동 많이 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2에서 뵙겠습니다. 길가메시였습니다.